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더 인사이드 김우진입니다. 오늘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도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도내 다수의 기업이 소규모 사업장이고 계도 기간 없이 시작되면서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김호경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오늘부터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5개 시군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원주와 강릉 역시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춘천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는 카페와 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오늘부터 12개 직종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노무 제공 계약을 통해 얻은 월보수 80만 원 이상의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총 12개 직종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해당되는데요. 고용보험에 따라 적용됨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전동 킥보드의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심 지역을 시작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인데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대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강원FC가 애장품 경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을 만납니다. 주장 임채민, 한국영, 김대원 등의 주축 선수들을 비롯해 이영표 대표이사의 애장품까지 입찰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내일 강원F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이날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강원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오늘 강원도가 빅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가 규제특구로 지정된 건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 산업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정밀의료 산업은 사람의 유전 정보와 병원 임상 정보 등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특정 질환에 대한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정밀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과 실증 연구 등을 진행하고 의료 관련 기업 200곳 이상을 유치할 계획인데요. 3,7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 아니라 관련 매출 또한 연간 1,3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의료 혁신을 통해 강원도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호경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하는 뉴스 시간입니다. 김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선 앞두고 강원도 정치권을 다룬 기사가 역대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강원도 소식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정치권 사상 처음으로 그것도 2명의 대선 후보가 이제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지금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광재, 최문순 전현직 도지사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이제 정치권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부터 좀 짚어보면은 경선 일정 연기한다, 원래대로 간다 얘기가 많다가 생각보다는 조기에 진화가 된 모양새인데 예정대로 가기로 했나 보죠? 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지사가 앞서서 이제 경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강력한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상 11월에 대선 후보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달이나 먼저 민주당이 후보를 확정하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 최문순 지사가 먼저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또 경선 과정이 여름 휴가철에 7, 8월에 진행이 되다 보면
워낙 이 흥행도가 떨어져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흥행에도 참패가 예상이 된다. 또 2달 가까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먼저 후보를 확정하게 되면 각종 검증 절차에 시달리게 되면서 민주당 전체로 봤을 때는 득보다는 결국은 실이 좀 많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죠.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대부분이 이 경선 연기론에 이제 동의를 밝히면서 이 경선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앞서 설명해드렸던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룰을 바꾸게 되면 민주당 전체의 신뢰를 잃게 된다. 실익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고심 끝에 경선 일정은 당초 기존 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분들 중에 2명이 강원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문순 지사하고 이광재 의원인데 그렇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5일까지 전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하고 단일화 하겠다.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지율이 좀 낮기 때문에 컷오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광재 의원이 지지율이 현재 지금 낮기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와 이렇게 지금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광재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의 정치 인연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사면 복권 후 이광재 의원이 지난해 총선 출마를 결심할 때도 가장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준 정치 선배가 정세균 전 총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전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기도 했었죠.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 출마를 이광재 의원에게 권유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두 거물급 정치인이 이 단일화를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소위 친노 진영이라고 하죠. 민주당 내에서 친노 진영의 표심을 좀 결집을 해보고 또 동시에 민주당 경선 흥행을 노린다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을 했죠.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현재까지 9명의 대선 주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일에 6명만 본 경선에 올라간단 말이죠. 강원도의 2명의 대선 출마자 어떻게 컷오프 통과하고 본 경선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 기자? 참 답변을 바로 드리기도 예측하기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광재, 최문순 두 후보 모두 이 컷오프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사실 안갯속입니다. 워낙 지금 9명의 후보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뭐 후보군이 워낙 쟁쟁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컷오프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명의 후보가 이제 탈락을 하게 될 텐데 단일화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이나 또 출발은 좀 늦긴 했지만 역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최문순 지사나 막바지 지금 새 결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책임지는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고 권성동 의원하고 유상범 의원이 역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면은 강원도의 정치적 지분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사실 그 강원도가 워낙 그 인구나 이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소외 지역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강원도 출신들의 인물들이 이 정치권 또 경제계 그리고 뭐 정부 주요 요직에 이렇게 속속 오르면서 강원도의 지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기호 의원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임명이 되고 또 권성동, 유상범 의원이 사선과 각각 초선 의원인데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아직 입당하지 않았지만 입당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또 그러고 이후에 당내 중앙당에서 주요 요직을 맡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강원도 정치인들이 곳곳에 이렇게 요직에 배치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 출신이 이렇게 많아지면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다변화된다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원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굵직한 정치인들이 중앙당에 가서 활약을 하는 부분이 도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바탕은 돼 있으니까 도민들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참에 강원도의 위상을 정치적 위상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글쎄요, 뭐 여권에서 이미 지금 이광재, 최문순 두 후보가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두 분도 당장 이 두 후보가 대선에서 당장 승리해서 예. 대권을 잡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사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를 하고 또 강원도의 몫을 조금 더 중앙에서 강원도의 몫을 찾으면서 목소리를 좀 높이겠다라는 이런 명분을 챙기려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예.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강원도의 위상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텐데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원도가 아닌 이 전국구로 이 도내 정치인들의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 강원도 또 이 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각 지역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지역구에 너무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예. 반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게 중심을 좀 잘 유지를 하면서 향후 행보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 후보가 2명 나온 거는 강원도 정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참에 강원도가 3%의 벽을 넘으려면은 강원도민들이 좀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 발빠르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이슈와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시간, 줌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금융앱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요?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은행 가지 않고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 편한 세상이기는 한데 그래도 주의할 점도 그만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금융감독원 강원지원 김기복 팀장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디지털과 금융이 만난 핀테크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핀테크가 어떤 거죠? 예, 그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합성어로 보시면 됩니다. 예. 금융과 IT가 융합해서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핀테크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거죠, 그러면? 예, 국내에 도입된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로는 간편 송금 결제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를 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스마트폰 앱에 있는 제로페이 등을 통해서 간편한 지문 인증 등을 통해서 지급 결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 과거와 달리 영업점 방문을 하지 않고 계좌 개설, 송금, 금융차 서비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로보 어드바이저 경우에는 소액으로 자문료를 제공을 하면 인공지능인 AI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금융 소비자에게 알맞는 맞춤형 금융 자문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소비자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이 많이 좀 완화가 되고 확 줄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핀테크라는 금융 트렌드의 변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좋은 겁니까, 팀장님? 네, 그 현재의 그 핀테크의 발전은 컴퓨터의 그런 빠른 연산 속도에 따라서 기인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IT 기업이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서 이점이 있고 예. 특히 스타트업 기업처럼 훌륭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성장 가능한 무궁한 성장 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시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적은 금액이지만 재테크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핀테크를 활용해서 현명하게 재테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핀테크를 통해서 재테크를 해서 유용하다는 그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의 소득 수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꾸준하게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소액 금액을 매월 불입하는 은행 적금 앱도 있고요. 지급 신용카드 그 결제 대금 중 일부를 꾸준히 납입을 해서 해외 주식을
구입하는 그런 앱도 있습니다. 일례로 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 만에 해외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그 전문 주식을 2주 취득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게 참 편해지기는 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주의할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나오신 김에 좀 짚어주실까요? 네. 특히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서비스 상품이 있습니다. 예. P2P 대출 상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상품에 내재된 그런 위험을 간과할 경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 편의성만을 중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용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핀테크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워드인 거는 뭐 분명해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핀테크 산업발전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는 핀테크 산업이 국내에서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일단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혁신금융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에 저희가 폭넓게 규제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해서 소비자 보호 등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성세대나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디지털 금융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이용하는데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해당 사항은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 핀테크가 어떤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그런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고요. 감독 당국, 핀테크 업체 모두 디지털 접근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도 물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디지털 금융 시대의 전망 또 소비자들의 현명한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저희가 비대면 거래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등으로 인해서 디지털 경제가 보다 촉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의 지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정하게 현재의 변화를 직시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은행과 현금이 점점 사라지고 또 손안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편안한 거는 좀 마음껏 누리되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개인의 관심과 철저한 검증은 꼭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감원지원 김기복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생한 화제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현대의학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소외계층에게 병원의 문턱 여전히 높기만 한데요. 이런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마을로 왕진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춘천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 사는 지영순 할머니는 몸이 아픈 뒤로는 혼자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걸으면 허리가 아파. 이 집안도 청소도 못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큰 길이 있는데 거기 지나가야만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4번, 5번 거기 쉬어서 나가니 그래서 아이고 아주 안 나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왕진 의료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호소 방문진료센터고요. 스몰 지역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왕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 계시? 네, 방문 진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지금껏 600회 이상 왕진을 다닌 양창모 의사를 필두로 꾸려진 의료팀. 한국수자원공사의 후원으로 수몰된 지역의 방문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니. 없으셔야 돼. 하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많이 다니니까. 먼지가 들어와. 아이고, 먹어봐. 어머니 그냥 긁어도 안 떨어져. 진료실이 아닌 환자의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는 질병을 넘어 환경까지 아우르는 사람 중심입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오늘 한 거에서는 그게 보이진 않아요. 혈액 검사하신 거 그거 결과 확인하러 저희가 올 텐데. 고맙네. 예. 갈게요, 어머님. 네, 들어가세요. 예. 원래 심장이 좀 안 좋으신 게 더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보셨지만 발목에 뭔가에 물려서 염증이 좀 심하게 생겼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드레싱을 좀 해드렸죠. 예. 이동거리가 멀어 힘들지만 보람도 있는데요. 노후에 이런 시스템 잘 돼서 나도 집에서 병원에 움직일 수 없을 상황이 되면 왕진 와주면 그거야말로 정말 좋은 삶의 질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환자분이 살고 계신 곳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신지를 봄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좁은 길과 높은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 어르신을 만나러 가는 왕진 의료팀. 거리 때문에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의 수는 정해져 있지만 이웃의 고통을 오롯이 직시하고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괜찮고? 요렇게는 괜찮아요? 이게 이제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은 혈당을 약을 써서 이렇게 낮추잖아요. 무릎이 한 사건해가지고 내려가지를 못하겠어. 저렇게 오셔가지고 많이 그래도 났어요. 저기서 여기 못 올라왔어. 왜 의사가 이런 환자분들을 찾아오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을 의사들이 찾아가서 마을 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다면 어르신들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을 곳곳에는 병원에 갈 수 없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냥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만 탓할 게 아니라 환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한 의료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부터 인원과 시간 제약 없이 만남이 가능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모임이나 회식이 시작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방역 수칙 준수만큼은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